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24년 경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우리 경제 전문가 중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른, 저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경제계 어른을 좀 모시고 23년 경제를 또 어떻게 회고하시는지, 24년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신세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만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40년 경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와서 1인당 GDP가 2,000불 대였으니까 지난 40년 한국 경제를 쭉 지켜봐 왔었죠. 그래서 훨씬 더 좀 오래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 여러분은 뭐 다 잘 아시지만 공중파에서 정말 많이 평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는데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세요. 네, 나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라요. 아이고. 또 제가 우리 신세동 교수님을 제가 어디 강연 자리 가면 이제 후담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말 최고의 강의 하면 이제 신세동 교수님을 꼽으시더라고요. 제가 늘. 그래서 그때마다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경익난과 토론합시다입니다. 이 시리즈가. 그래서 저와 함께 뭐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일단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지금 현재 보셨을 때 가장 약한 고리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다 약해요. 다 약하다. 다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약하냐고 하면 뭐 강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보면 일단 기업이 되게 약해요. 기업이 약하다. 네. 기업 중에서도 다 약한 건 아니죠. 네. 삼성이나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은 강하긴 한데 그거를 큰 기업 몇 개를 제외하면 지금 전부 기업도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 기업도 어렵습니다. 기업만 어려우냐? 가게도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약합니다. 가게도 약하고. 예. 근데 다들 이분 이야기는 안 해요. 이거 되게 약한데. 뭐냐? 정부. 정부가 경제 정책을 계획하는 것서부터 집행하는 것서부터 이런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어디가 약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게 다 약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꼭 하나만 찝으라고 하면 나는 정부를 짚고 싶어요. 그 약한 고리 중에 특히 약한 건 정부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단적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그러면 잡는 정도는 뭐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안 올리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안 올린 지 11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병이 낫질 않고 계속 고쳐지지가 않는 상태죠. 저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뭐가 약하냐? 그러면 정부의 역량이 약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한국은행의 현직 임직원들을 통틀어서 이제 교수님이 그 선배시잖아요. 선배지. 제가 행번이 84 행번이. 그러니까요. 한국은행 선배가 후배한테 조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지적 같은 거 너무나 필요하고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계속 찾고 우리가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어쨌든 거론해 주신 게 일단 가계부채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가계부채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도 문제가 있고요. 증가의 속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막 늘고 증가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있는 부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상환 능력 면에서 채무 상환 비율로 계산하죠. 두 가지로 다 비교해 다 문제가 있으니 금리를 막 인상해서 규모의 증가 속도를 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상환 능력이 또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가계부채만 고려하고 판단해 본다면 둘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죠. 네. 규모 너무 많다. 네. 뭐 GDP의 거의 90, 100%다. 네. 2,000조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이렇게 지난 한 10년 통계를 보면 경제 성장률보다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더 빨랐어요. 그렇죠. 그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환 능력 문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문제로 지적하는데 네. 저 생각이 확 달라요. 네. 아주 달라요. 왜 그런가? 사실은 가계 부채는 누가 빌려주냐? 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0조라고 하는 돈을 은행이 빌려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은행이 그 빌려준 것은 자선 사업한 게 아니거든. 네. 자기는 그것 갖고 먹고 사는 햄버거 가게의 햄버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게 2,000조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따라서 규모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속도다 그랬는데, 속도도, 뭐 햄버거가 많이 팔리면 그게 왜 나쁜 거냐.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 간다는 것 자체가 은행으로서는 계속해서 영업이 늘어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단순히 뭐 명목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아까 세 번째가 뭐냐? 상환 능력이거든요. 네. 상환 능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네. 맞는데 네. 그럼 2,000조의 돈을 빌려간 가계 부채가 다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냐? 전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10%도 안 돼. 예. 그래서 국가는 한 20년 전서부터 가계 부채를 빌려간 사람 중에 네. 도저히 못 갚을 사람이 있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프로냐? 작게 잡으면 한 6, 7%? 네. 조금 넓게 잡으면 10%거든요. 그러면 평균 10%로 잡았을 때 2,000조에 10%니까 200조잖아요. 네. 그럼 200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우리가 5%로 잡으면 10조쯤 돼요. 1년에 이자 비용이. 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의 문제는 증가 속도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 상환 능력의 문제인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상환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일부만 그렇다. 따라서 가계 문제는 아주 국한된 사람들의 문제다. 네.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퍼펙트 스톰의 리스트 중에서 전 굉장히 순위가 낮은 것인데 네. 이걸 왜 자꾸 떠드냐.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저는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왜 저러지? 네. 속내가 있다. 무슨 속내 같아요? 어떤 속내일까요? 금리 올리지 마라. 금리 올리지 말라는 속내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좋은 그룹들, 뭐 일부 있겠죠. 그렇죠. 증권사에 네. 뭐 이런 사람들. 따라서 저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한 입장을 제가 취하는 편인데, 근데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한 사실을 정부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정부가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가계부채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쭉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러는 게 나는 일관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는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의 리스트 중에서 네.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너무 좋은 견지 주셨고요. 네. 우리 다양한 견지로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그동안 지적을 하면서 제 채널에서 혹은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0조의 문제가 아니다. 취약차주의 부채가 문제다. 그렇죠. 근데 그 취약차주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 좀 좁게 보면. 네, 강하게 보면 10%. 그렇죠. 이들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또 저신용 등급이거나 이들이 짊어진 부채가 대략 한 6에서 10%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00조를 핑계를 대면서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그렇죠. 제가 정말 교수님 통해서 행간을 읽게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2,000조가 내일 모레 터질 것 같지?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린 지 지금 11개월 됐어요, 한국은행이. 네. 1월에 올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취약차주가 아닌 분들은 무슨 이야기냐. 돈을 빌릴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상환 능력도 있고요. 있죠.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리는데 우리가 보통 LTV가 평균 50에서 70 사이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집값의 한 40%는 추가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담보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나는 그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필요 이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이 막 늘어나는 것은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계는 해야 된다. 근데 가계대출 때문에 뭐 마치 북한이 뭐 핵무기를 쏴대는 것 같은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무분별한 대출을 의존케 만들고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당장 문제이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험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혹시 가계부채 말고 더 큰 물론 정부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말고 좀 우리가 정부가 더 신경 써서 대응해야 될 가장 좀 약한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어디를? 기업 부채죠. 기업 부채십니까? 네. 그 가계 부채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게 기업 부채죠. 가계 부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담보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보 능력도 없고 상환 능력이 없는 부분은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어요. 담보 능력이 아마 없다기보다는 취약한 게 경기가 나쁘면은 당장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가 금년보다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가 많아도 이자 비용이 작으니까 뭐 별로 크게 부담을 안 느꼈는데 이게 작년 이후로 많이 올라왔지 경기 안 좋지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터진단 말이죠.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갖고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집이 날아갈까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메꿔내려고 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환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처럼 아주 철저하게 집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그냥 부도 내고 자기는 그냥 털고 나오면 된다. 따라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저는 그래서 가계 부채보다는 기업 부채가 훨씬 더 우리 경제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특히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안 좋은데 안 좋죠. 그러면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지금은 부동산 PF 대출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 건설사들의 좀 부실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이게 언론에 좀 뭐랄까 병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기업의 부채의 문제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PF 대출이에요. 근데 PF 대출 말고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수두룩 빡빡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려지는 요거. 왜냐하면 자꾸 PF만 얘기하니까. 그거 PF도 통계를 보면 문제가 될 만한 PF는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나 그 금고에서 빌린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디가 증권사가 문제거든요. 증권사 PF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부채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2019년을 100으로 놓고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놓고 그러니까 금년 2023년도 성장 생산을 통계를 보면 100이 안 되는 업종이 제조업은 절반이 넘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조업의 절반은 지금 현재의 조업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보다도 오히려 생산량이 더 낮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래요.
그리고 서비스업도 조금 낮긴 한데 서비스업도 절반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죠. 온전히 돌아오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20, 21, 22, 23 4년이 지나가는데도 네. 4년 전 수준을 회복을 못한다. 네. 크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업종이 많이 그래요. 화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차 금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은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요 정도 빼고는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 네. 그럼 걔네들이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지금 3, 4년 동안 경영 상태가 어려웠으니까 지금 꼴깍꼴깍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자꾸 정부나 여론이 가계부채만 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기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도 기업을 하는 분들은 오늘 내일 언제 부도나나 언제 망가지나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가계부채보다도 기업 부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고 보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첫 화두로 어쩌면 우둔한 질문을 드렸는데 어디가 약하다고 보시냐 여쭤봤는데 다 약하다. 이게 저는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그 표현이시고요. 네. 네, 너무 그리고 제가 유튜브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세동 교수님을 이제 방송에서 접하신 분들이 다소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만 들으셔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죠. 교수님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여든 야든 지적하시는 분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저는 소외되고 있죠. 양쪽에서 다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위 이제 조금 진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쟤는 보수야. 보수 차원에서 보는 저는요 제 경제 철학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뭐가 되어야 되냐?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중심에 중견 중소기업이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장관 중에서 제일 급이 높은 장관이 중소기업 장관이 부총리가 돼야 된다. 네. 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의 숫자가 어마하게 많고 절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일자리도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1등, 2등만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삼성, 현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꼴찌는 뭐 300위, 400위가 아니라 아예 등위도 없는데도 우리 1등, 2등 그 금메달 한 2개 땄다고 막 거기에 이제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선진국인 것 같이 보는데 난 그 시각이 매우 잘못된 그런 시각 때문에 우리 양극화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야구를 보면 누가 타율이 제일 높으냐 이것도 보지만 누가 타율이 제일 나쁘냐. 예? 그 사람은 안 먹고 사나? 그래서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이 몇십억을 받느냐 이거 박수 치지 말고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끼니를 굽는 사람을 없나? 2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가 아직도 깊이가 약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제 의견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 분도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셋이 있잖아요. 요즘 뭐 셋 낳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셋 낳는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놈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못하는 놈이 얼마나 못하는가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쩌면 그 친구는 혼자 알아서 잘할 텐데 똑같은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면에서 우리 사회가 저는 정책의 중심지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재부 조금 이제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기재부 좀 내려오고 기재부는 예산만 하고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보수거든요. 이게 보수의 핵심이에요. 보수가 특징이 뭐냐면 따뜻하거든요. 뭔 따뜻하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보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보는 어떠냐?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맞추려고. 그래서 같이 양극화를 줄여간다는 점에서는 진보나 보수가 다 같지만은
보수는 못 사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네. 진보는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갖다 때리든, 뭐 하여튼 망치로 때리든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너무 안 튀게 하는 것. 네. 그 다른 거잖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속에서도 저도 좀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정말로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참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업 부채 문제를 좀 지적하셨고, 또 거기서도 또 뭐가 약하냐, 부동산 PF가 약하다가 아니라 다 약하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부동산 PF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반성해보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 문제든 기업부채 문제든 그 문제, 어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안살림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좀 나름 해결하려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짧게라도 그런 대안을 살짝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네. 이주열 총재 시절이죠. 네. 이주열 총재 시절에 예. 너무 금리를 낮췄어요. 너무. 네. 예. 20년네요. 그 전서부터. 그 전부터. 네. 박근혜, 이게 이주열 총재가 박근혜에서부터 두 텀을 했잖아요. 예. 8년을 코로나19 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19년에. 훨씬 전서부터 했어요. 내 생각에 2015년? 예. 그러니까 그 최경환과 그의 팀들서부터. 맞네요. 예. 하면서,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금리의 정성화가 돼야 된다. 네. 제자리로 갖다 놔라. 그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못 갖다 놓는 거예요. 왜? 표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그래서, 아니, 일반 사람들이 금리 싸다고 돈을 막 빌리고, 네. 막 부동산 투기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국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국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너무 낮다 싶으면은 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안 올리는 거예요. 네. 그건 안 올리고 어떤 식으로 했냐? 가계대출 5% 이상 늘리지 마. 네. 그게 2021년에 나온 조치입니다. 금융규제로 해버렸네요. 왜? 그러니까 5% 이내로 해. 그런데 그때 이미 5%가 다 넘어갔었어요. 네. 8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5% 넘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을 오히려, 소환을 해야 돼. 그래서 2021년도 8월 달에 그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가 그 발표를 하는 바람에 막 한 며칠 은행에서 막 돈이 갑자기 막 말라지면서 결혼도 못했어. 결혼식을 못 올렸다니까. 돈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준금리를 충격이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올려야 된다. 근데 21년도, 22년도는 잘 올리더만은 금년 들어와가지고는 올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1월이 끝이고요. 끝이고 그 이후 계속 안 동결했죠. 했어요. 네. 지금 벌써부터 또 시장에서는 뭐 내려야 된다고만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정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금리차가 2%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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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그 뭔가 상생금융이라 해가지고 막 은행들을 쥐어 짜잖아요. 네. 그 취약계층을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출금리를 조금 낮추고 네. 예금금리는 더 많이 낮추는 거예요. 그 네.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냐? 예금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결국은 예금주들한테 돈 뺏어갖고 취약계층한테 도와주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면에서 정상화 필요하다. 즉 금리가 조금 낮으니까 올려줘라. 네. 그러면 이자 못 갚는 사람은 단군일에서부터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이자를 조금 순연시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서 접근하면 된다. 상환 능력 보존시켜주면서 네. 금리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네. 이자를 좀 높여서 네. 예?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부가 1년 반 정도 지나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 금리 정상화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금년 2월서부터 지금 계속 3.5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동결이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3.5%의 기준금리는 너무 낮다. 조금 낮다. 정상화, 예를 들어 4%나 그 이상으로. 이게 조금 다른 결이지만 미국은 인하하려는 스탠스로 옮겨가고 있는데 24년에. 근데 일본은 또 금리를 인상하려는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일본이랑 우리랑 정도만 틀리지. 그렇죠. 일본 너무 오래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맞아요. 조금 올리자 이거고 우리도 3.5는 너무 낮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올리자 이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결로서도 우리가 금리의 정상화, 지금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다라는 좋은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채 문제가 우려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금융정책을 통해서 뭔가의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경제 내부 안살림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 교수님 모셨으니까 그래도 바깥살림도 좀 봐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이 세계 경제라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바다가 어떤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교수님 뭐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대담으로 여러 번 뵀지만 제가 인상적인 대담이 2019년이었나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우리 곽수정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했었던 그 주제가 미중 패권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4년을 앞에다 두고 또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미중 패권 전쟁의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가늠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미국서 74년서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정상화 핑퐁 야구를 했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년은 중국을 미국이 무시했어요. 네, 그렇죠. 완전히 무시했죠. 너 뭐 인구만 많지. 너 미개하지 않냐. 뭐 시스템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다. 계속 중국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가 이미 그때서부터 앞으로 중국은 굉장히 미국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떠든 사람이 있었어요. 나바로라는 사람인데 어바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그 양반이 70년대, 80년대 내내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대다수의 미국 경제 정책 무시했죠. 이걸 픽업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2016년도 대선에서 그 사위가 이제 워낙 그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 좀 뭐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 막 하니까 학자들이 잘 안 붙죠. 안 붙으니까 이게 이기긴 해야 되겠는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 사위가 쭉 이게 서치를 하다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그 나바로라는 교수가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잡아먹을 것이다. 미리미리 손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갖고 트럼프에서 소개시켜 주니까 트럼프도 좀 황당한 사람이지만 나바로도 되게 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할 때 그걸 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백악관의 경제 이 무역 담당 책임자로 시켰죠. 그게 2016년, 17년도에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이 뭐냐?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은 이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죽여야 된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늦게 그걸 알았다. 그래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이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나바로 교수가 제안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서
상대국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겁니다. 그게 1961년도에 쿠바 사태 때 만드는 법인데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거를 무기로 해서 중국을 때려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액션에 들어가죠. 국가 안보를 이루해서 무역 장벽을 세운 첫 번째 아이템이 철강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그래갖고 철강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제 상무부가 서너 개의 안을 낸 거예요. 첫째, 지금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을 20% 줄이거나 20% 코타를 하기가 줄이는 걸 못하겠으면 관세를 25% 물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트럼프가 관세 물리기로 하자 해가지고 24%였던 것을 25% 해가지고 관세를 물리기로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핵심 5대 대미 수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2017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갖고 김현종 무역 대표부장이 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25% 관세는 안 묻는 대신 우리는 쿼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쿼타를 지난 3년 평균치에 20%를 줄이는 걸로 우리는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나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인데 차라리 받으려면 관세를 받아오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해서 제일 먼저 철강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뭐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겠어요? 두 번째로 자동차. 그래갖고 자동차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났어. 미국의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쿼타를 줄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물리거나 이러다가 이게 유야무야가 된 이유가 뭐냐? 쿼타를 하든 자동차 관세를 물리든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올라갔죠. 철강 가격이 올라가도 국민들이 뭐 철강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럴지 뭐 자동차는 당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할 거다 하고 선거를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낙선을 했잖아요. 기대하십시오.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거 나올 겁니다.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현재의 그 미국의 그 정치가의 컨센서스는 트럼프가 남겨준 가장 큰 공헌이 뭐냐? 중국 가만 놔두면 미국이 없다. 그걸 트럼프가 남겨주고 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은 트럼프가 불을 당겼고 민주당이 거기다가 땔감을 갖다 스토크해가지고 불을 더 키운 거죠. 결론.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중국이 완전히 거의 뭐 완전 폭망할 때까지 중국 경제는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을 것이다. 너무 생생한데요, 말씀이. 자,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가 어쨌든 내년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11월에 있고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미국 국민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도 역시 그걸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을 앞에다 두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좀 강하게 좀 때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패권 전쟁으로서 좀 뭐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중국도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을 어떻게든 무력적으로라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좀 펼치고 있는데 혹시 대만을 놓고 좀 격돌하거나 하는 그러면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공급망 대란이 다시 온다든가 이런 우리가 염려할 만한 것들까지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국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대만을 침공할 거냐 무력적으로 가능성 10%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 다만
미국이 대만을 두둔하거나 미국이 대만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오고 가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말싸움은 치열해질 수 있어. 말싸움은 치열해질 수 있지만 무력적으로 없다. 네. 전 그래서 네. 대만발 3차 전쟁은 네. 아무도 안 원한다고. 네. 미국조차도 원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호사가들이 그냥 하는 거라서 저는 무력 긴장은 저는 양국이 다 피하는 거라서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게 본토 것이든 외국에 출자한 기업이든 간에 이것 좀 고사시켜야 되겠다. 예.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갈걸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뭐냐? 반도체를 완전히 서구 세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산업으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분야, 즉 AI나 반도체나 또 심지어는 바이오나 이런 쪽에 미국의 견제는 점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런 분야의 그동안의 관계는 서서히 눈에 안 띄게 손절하고 나오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도체 쪽은 중국이 자립해야 된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반도체가 완전 폭망할 거냐?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저는 중국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인구나 이런 면에서 스스로 스탠다드가 다른 어떤 반도체를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목을 쬐면 중국이 폭망한다 100%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간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서방 세력의 도움이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래전서부터 고안을 해왔을 거란 말이죠. 일단 또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거래하거나 중국하고 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미중 패권 전쟁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럼 중국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충분히 꼬꾸라졌을 때 그때까지는 미국이 어쨌든 강하게 중국을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금 성장률이 올해 5.0, 내년 4.2 계속 성장률이 이제 뚝뚝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IMF 전망치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제 우리는 세어 봐야 될 거다. 잃어버린 중국. 지금 벌써 한 2, 3년 지금 잃어버렸죠. 5% 아래로 중국은 5% 아래로 내려온 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가만 남아있지. 중국이 다시 6% 성장, 7% 성장은 꿈 깨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서서히 슬라이드 하면서 중국의 빛이 저는 계속해서 소멸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요. 그걸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돌파구를 찾겠죠.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아니면 따라서 그런 노력에 따라서 전 세계는 진짜 양국화될 것이다. 친소중, 친서구 이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어느 쪽이 대세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서구 세력이 대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중국은 쪼그라드는 일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IMF 전망치로만 봐도 지금 현재 전망치가 이제 최장기로 봤을 때 27년인데 27년까지의 장기 전망으로도 중국 경제는 이제 3%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떠나잖아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그 속도가 둔화되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이 있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성장세는 좀 높게 유지되는 이런 흐름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 혹은 이제 수출 대상국 이런 우리 대내적인 살림살이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떻게 관계를 취하면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살아남거나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중장기적인 고민을 사실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죠. 그런 그래도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색무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물처럼. 네. 색깔이 없어야 돼. 무색무취. 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지난 정부의 너무 친중국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친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 색깔이 없어야 된다. 특히 정부가 그래줘야 된다.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정부는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즉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얄미울 정도로 쟤네들 생각이 뭐지? 저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외교력이라는 거. 그러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그 외교 정책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본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도 친한 것 같은데 또 친구하고 얘네들이 속내가 뭐지 이런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왔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 표대하게 친중국이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박근혜 정부도 그랬어. 제가 그때 박근혜 정부 내 마음은 조금 아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막 중국에 뭐 국경절에 막 가가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진짜 미국이 많이 화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친미로 갔고, 그 친중으로 갔고, 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막 또 너무 표대하게 친미로 가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첫째 어느 장단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는 철저히 외교하고 예. 장사를 분리해줘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우리는요, 얼굴 보면은 저게 화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사 상술이 좀 약한데,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친일 막 친미하면서도 중국을 안 실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일단 장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무색무취했잖아요. 네. 친일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친중이면서 친미면서 친일이면서 이제 그런 그 스탠스를 특히 정부가 대통령이 정말 스마트하게 그걸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은 딱 얼굴만 보면 이게 친일인지 친미인지 친중인지 바로 읽혀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세련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정리가 안 될 지경인데 일단은 무색이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흔히 표현한 전략적 모호성, 그렇죠. strategic ambiguity. 이걸 적어도 산업부는 뭐 실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교부는 어쨌든 중립을 쓰고 유연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흔들릴 때마다 정말 교수님 잘하시잖아요. 기업들 많이 만나시고 강연도 가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걸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기업이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바로 잡아야 경제 주체들이 잘 이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정부가 흔들리니까 기업도 가게도 다 흔들리는 모습이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이제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약한 고리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한국을 둘러싼 이런 대외적인 환경도 잠깐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단 한국 경제 위기인가? 우리 교수님이 써주신 2019년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 책의 링크를 이제 고정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만, 퍼펙트 스톰이 왔습니다. 맞죠. 예, 2019년에 그 책을 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왔습니다. 한국 경제 뭐 IMF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 위기라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 혹시 위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두 종류의 위기인데 네. 30대, 40대의 건강한 사람이 네. 맹장염이 걸렸다. 네. 대장염이 걸렸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네. 그게 일종의 급성 위기라고 하면 네. 80대, 90대 먹은 노인네께서 네. 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엉치뼈를 부러뜨렸어요. 네. 이 수술도 못해요. 젊은 사람이었으면 그건 병도 아니에요. 뼈도 깨지지도 않지. 네.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자일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위기는 네. 후자다. 이미 한국 경제가 상당히 노화돼 있다. 한국 경제 한마디로 프레자일이라고 표현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깨질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 가계부채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자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을 별로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식당 가보면 진짜 사람이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을 막 서던 그 식당이 지금 뭐 자리가 텅 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자일 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제조업이 절반 이상이 지금 5년 전하고도 지금 못하다고 했잖아요. 곳곳을 들여다보면 기업도 안 좋고 가게도 안 좋고 국가도 빚이 많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상황은 97년도와 같은 급성 위기는 아니다. 네. 서서히 고를마 터지는 이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저는 위기가 좀 심각하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 경제 위기, economic crisis 이 단어에 부합하는 그 경제 위기는 이제 항상 이제 저는 그것의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경제 규모가 줄어서 오히려 역성장하는 IMF 외환 위기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그런 걸 이제 경제 위기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가 경제학자에게 여쭙는 위기라는 단어가 그 위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곽수정 교수님하고 이런 종류의 대화를 나누다가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위기냐고 물어보시길래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장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이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기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MIT에 이제 킨들버거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킨들버거 교수가 이제 그 30년대 위기를 다룬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 위기가 뭐냐? 정말 정의하기 어렵다. 어렵죠. 어려운데 비유하면 이런 거다. 미인이 누구냐? 미인을 한번 정의해봐라. 그럼 아무도 미인을 정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 그게 킨들버거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에는 그 정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년 평균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폭을 가지고 내려가던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지속되면 그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그런 정의를 떠나서 맞아요. 예를 들면 1% 성장률로 한 4, 5년 앞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확실히 장기 침체 맞죠? 장기 침체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문제가 다 괜찮고 성장률만 1%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위기라고 할 수는 없어. 성장률이 1%로 계속 간다고 저성장이라 해서 그걸 우리가 위기라고 디파인 할 수 없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그럼 그 위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너무나 터질 때가 많은 것이지. 조금만 건드리면 심각한 문제가 터질 그 요소가 많다. 그게 이제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실제로 터져버리면 엑스포스트 위기고 그렇죠. 사후적 위기고 그런 상태가 터지진 않았지만 계속 가는 상황은
엑스안테 위기다는 거죠. 사전적 위기다. 따라서 위기는 터져야만 위기가 위기인 것이 아니고 터지기 직전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위기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저성장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지금 기업의 절반 정도가 지금 생산 규모가 줄어들고 5년 전보다도 나쁘고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도 굉장히 많고 국가 부채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면 위기는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의 영어 단어, fragile,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그 자체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뭐 기업을 만났지만 더군다나 24년 끝자락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이 둘의 그 진흥하려는 산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정 이쪽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해야 될지를 더 주저하는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말고도 정치적 상황으로도 물음표가 크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뭐 이쪽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도 이걸 또 신규 투자를 해야 될지 트럼프가 되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내일을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 고민들, 사안들이 많지만 교수님 모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야 될 대표적인 주제는 또 저출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보다 훨씬 또 선배님이시고 오래 사셨고 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한국 경제를 같이 살면서 지켜보신 장본인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수 의견하고 상당히 제가 다른 소수 의견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거 자연스럽게 말씀 주시죠. 전 한마디로 하면 저출산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되고 네. 둘째, 저출산이 문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네. 정부가 얼마를 쓰더라도 예. 이 문제 해결 못 한다.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는 문제다. 네. 이게. 네. 근데 지금 전부 뭐 돈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물론 돈 때문에 결혼을 좀 미루거나 애 낳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겠지. 상당수 있겠지. 근데 그분들은 때가 되면 애 다 낳는다고. 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상당수가 저는 문화적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틀린 게 우리 어머님이 7남매를 낳으셨거든요. 네. 제가 셋이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네. 지금 하나씩 낳았어요. 예. 세대가 다른 거다 얘네들은. 네. 그리고 걔네들은 누가 낳지 말라고 해서 낳지 않은 게 아니고 예? 우리 40년 전에 50년 전에 뭐 나라고 해서 낳았나? 그때는 다산이 문화였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첫째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문화의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왜 그런가 라고 우리가 영어로 큐리어스하게 들여다볼 문제지 이게 마치 무슨 뭐 만성암인 것 같이 접근하는 자체가 저는 그 맞지 않다고 보고 과도한 공포다. 네. 그리고 그러면 뭐 30년 뒤에 뭐 인구가 없다고요? 30년 뒤에 우리 연령이 평균 연령이 최소한 10년 이상 연장이 될 텐데 그럼 10년 이상이면은 우리 평균 연령이 한 10% 2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 10% 20% 줄어드는 것을 그러니까 연령이 늘어나는 것으로 상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세이던 정년을 70세로 75세로 늘리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이거 공포 마케팅이다 이것도. 저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저는 문화적인 접근으로 하자. 그리고 아무리 집 좁아라. 아무리 집 좁아라. 결혼하나. 애 낳냐.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셋인데 뭐 다 둘 결혼하고 하나 좀 과정에 있지만은 결혼 안 하겠다? 그럼 뭐 목을 비틀어 갖고 결혼시킬 거요?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겠다? 그럼 뭐 입양을 시켜줄 거요? 본인도 그걸 못 하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자기 자녀를 애를 낳거나 결혼하거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어째 우리가 수백만 명의 젊은 세대들에게 애를 낳으라는 등 결혼을 해야 된다는 등 뭐 3포라는 등 5포라는 등 7포라는 등 그런 비아냥을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하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그 젊은 세대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부분을 오히려 저는 들어주는 게 더 시급하고 그 저출산 문제는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뭐 오히려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애가 안 나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그죠? 학교가 사라지고. 근데 그거는 의사의 문제인 거지. 그 의사가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과를 다르게 바꾸든지 뭐 성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응급으로 가든지 그건 자기가 적용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돈을 몇백만 원 지어줘 가지고 애 더 낳아 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밥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첫째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데 놀라운 거는 저 같은 낙관론자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 산부인과 의사는 뭐 스스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의사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우스갯소리로 드리고요. 말씀 속에서는 어쨌든 저출산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관측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의 부모님 세대는 이제 소위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는 다출산이 문화인 산업사회예요. 그렇죠. 초기 산업사회지. 그러니까 다출산이 문화였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다출산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에 맞는 문화가 정립된 그렇죠.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저는 그 사회를 인정해주고 저출산을 원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뭔가 보완 조치를 해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빨리 저출산 사회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전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우당탕탕 경착륙스럽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도 너무 빨리 진전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그거를 줄이는 걸 문제 삼지 말고 그 변화된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자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수능적.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놓고 봅시다. 외부 문화, 외국 문화, 외래 문화에 가장 민감한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대도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 중에서도 외국 문화에 굉장히 빨리 이게 영향을 받는 홍대라든지 뭐 압구정 명동이 있는 반면에 같은 서울이라도 저 도봉구 가봐요. 50년대, 60년대 제가 있는 숙대 부근만 해도 아직도 일제시대 때 건물이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컬처럴 현상이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하는 상황을 너무 이게 집이 없어서 못한다. 집 지어주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잘못 보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제 또래 이제 사람이면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애도 뭐 하나? 뭐 많이 나면 둘?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손자가 귀하겠어. 귀하죠. 그죠? 근데 아들이 40대 되도록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러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뭐, 일이 없어서 직장 있어. 집도 있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자녀들의 그 생각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나는 그래서 그냥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경찰 교수가 자기 아들이 딸이 결혼을 안 하려게 집도 있고 다 있어. 직장도 있어. 안 해. 그거는 냅두고 방송에 나와갖고 최초사에 이거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저같이 나는 안 가? 오케이 가지 마. 결혼해보니까 골치 아픈 것도 많어. 저는 이렇게 방임하는 사회. 따라서 때가 되면 걔네들이 다 낳지 말아 해도 7명씩 낳을 때가 저는 곧 온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정말 교수님 말씀 굉장히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도 그 생각의 견해를 또 명확히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도 이제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이 시리즈를 만든 것도 다양한 다른 생각의 의견을 고루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더 건전한 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의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뭐 물론 일본 경제지에서도 한국은 끝났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가 정말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본은 저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거를 네. 적당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표현 자체가. 네, 네, 예. 네. 그럼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네. 잠깐 외출했다고나 할까? 네. 그러니까 lost가 아니고 네. 그냥 displaced다. 잠깐 딴 데 있었다는 거죠. 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네. 일본의 불경기 이거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네. 일본의 1인당 금융자산은 우리의 평균 우리가 지금 3만 불, 4만 불이거든요.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이. 네. 일본은 10만 불이 넘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금융자산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네. 엄청 부자 나라입니다. 네. 엄청 부자 나라가 한 10년, 20년 장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네. 우리는 오히려 그거 대신에 뭐가 있냐? 빚만 잔뜩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 빚도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는 없는데 네. 우리는 모아놓은 게 없어. 모아놓은 게 딱 하나 있다면은 콘크리트 아파트야. 이 콘크리트 아파트는 해가 지날수록 낡아져. 네. 값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40년,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외국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산업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자꾸 우리가 일본더러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저는 손가락질 할 때서부터 너 일본을 그렇게 가볍게 일본은 절대로 바다 밑으로 꺼지지 않는 나라다. 왜? 어마어마한 금융자산이 있는 나라다. 네. 우리는 그게 없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적당한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1인당으로 따지면 일본보다 더 금융자산이 많아요. 이 인구는 우리 절반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돈의 양은 우리보다도 한 2배, 3배 많아요. 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은 우리보다 4배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은 가보면 아시지만 집도 흐름해. 아파트도 몇십 년 된 아파트야. 근데 대신에 은행에 예금이 30억, 20억씩 있어. 우리는 아파트 가보면 막 대리석에 피가 번쩍해. 통장을 열어보면 마이너스 대출이야.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미래가 밝으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자꾸 일본을 잃어버린 30년, 40년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절대로 잃어버린 30년이 조금 못 살았는데 조금 성장률이 떨어졌었는데 그 떨어진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한 금융 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는 기술도 뭐 있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빚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불리하다. 전 그래서 진짜 잃어버린 30년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한국에 올 가능성이 크지.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국을 일본보다 더 걱정하는 편이죠. 주신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없었고 네. 한국이 나홀로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수 있으니 가고 있죠. 지금. 가고 있으니. 2017년, 8년서부터 가고 있는 네, 거죠. 가고 있으니 네. 뭔가 특단의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본 이야기하면서 금융자산 저축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도 그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게가 문 닫으면 최소한 5, 6년은 먹고 살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는 아파트거든. 아파트죠. 근데 나만 팔면은 살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못 살면 아파트를 다 내놓잖아요. 네. 그럼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금융자산의 비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우리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실물도 아니에요. 그냥 실물도 아니에요. 콘크리트. 어쨌든 예, 실물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지배적으로 높고 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작기 때문에 취약하다. 취약할 수 있고 대응력이 약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정말 긴 시간 이렇게 길게 대화 많이 해본 적은 많지 않으시죠?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이지만 물론 주로 교수님의 말씀 여쭙지만 소감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오늘. 일단은 딱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은 상대편을 배려하자. 네. 상대편을 배려하자. 그게 부자면 부자대로 네. 배려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동정심을 가지고 배려하자. 기업이면 기업, 또 네. 노동자면 노동자대로. 대한민국이 부족한 게 저는 상대편에 대한 배려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모두가 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전 춥지 않은 나라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배려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 속에 제가 배려를 많이 배웠고요. 예.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셔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적어도 그런 생각의 틀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우리 교수님 모셔서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하시는 중에 밖에 눈이 내립니다. 그래요? 네, 눈이 내린다는 거는 이 말이 하늘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인정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예,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배려하는 사회, 나랑 생각이 다른 혹은 입장이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뭐 잃어버린 20년 없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